안녕하세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질의 세계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제2권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죠. 제17장 단순함, simplicity에 대해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해요. 단순함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미니멀리즘, 깔끔하게 정돈된 하얀 방, 군더더기 없는 직선 이런 거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만약 진정한 단순함이 사실은 복잡하게 짝이 없는 참나무나 거미줄 같은 것에서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도발적인 생각, 단순함을 비어있음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로 재정의해야 하는 알렉산더의 관점을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건축의 역사에서 단순함은 언제나 중요한 가치였잖아요. 네, 항상 그랬죠.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들 미스 반 데어로에나 르 코르비지에만 봐도 그렇고요. 훨씬 이전의 시토의 수도원 건축이나 일본 전통 건축에서도 그 정신을 엿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바로 그 지점에서 현대 건축이 길을 잃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아, 길을 잃었다. 네, 그가 보기에 본래 깊이를 가진 단순함이었던 것이 어느새 기하학적으로 평범한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평범한 것이요? 예를 들면 완벽한 정육면체나 구 같은 수학 공식으로 딱 떨어지는 형태들이죠. 그리고 이런 기계적인 단순함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현란한 복잡성, 이건 그냥 본질을 가리는 장식이나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요. 잠시만요. 그 부분이 좀 흥미롭네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복잡함에 대한 비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미스 반 데어로에의 그 유리상자 같은 미니멀리즘 건축이 왜 진정으로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건지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부분은 그걸 단순함의 극치라고 생각할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알렉산더의 관점에서 보면 그 유리상자는 단순해 보일 뿐이지 진정으로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해 보일 뿐이다. 네, 왜냐하면 그 형태는 주변 환경의 복잡한 조건이나 거기서 살아갈 사람들의 필요와는 완전히 무관하거든요. 그냥 건축가의 머릿속에 있는 정육면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에 강요한 결과물인 거죠. 아, 주변의 햇빛, 바람, 지형, 문화 같은 수많은 힘들, forces를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의 기하학적 아이디어만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살아있지 않은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야 알렉산더가 말하는 단순함의 방향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단순해 보이는 형태랑 진정으로 단순한 과정의 결과물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그가 새롭게 정의하는 진정한 단순함이란 정확히 뭔가요? 핵심적인 재정의는 이겁니다. 진정한 단순함이란 주어진 장소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가장 경제적인 수단과 형태로 완벽하게 해결해낸 상태, 이걸 말해요. 여기서 힘이라는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힘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해지네요. 그럼요. 의자 하나를 디자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의자. 여기엔 정말 여러 힘이 작용합니다. 사람의 체중을 버텨야 하는 물리적인 힘, 앉았을 때 허리를 편안하게 받쳐줘야 한다는 인체공학적인 힘, 그리고 방의 다른 가구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미학적인 힘까지요. 심지어 제작 비용이나 재료의 특성 같은 경제적인 힘도 있죠. 정말 복잡하네요. 그렇죠. 진정한 단순함은 이 모든 복잡한 힘들 사이에서 충돌 없이 완벽한 균형적을 찾아낸 디자인이라는 뜻이에요. 군더더기 없이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모든 문제를 풀어낸 결과물인 거죠. 와. 그리고 더 나아가 살아있는 과정이야말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와, 그 정의대로라면 자연에서 가장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가장 단순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책에서 든 예시가 화산, 거미줄, 참나무였는데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끝도 없이 복잡한 참나무 인맥이나 거미줄이 어떻게 단순하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역설이 핵심이에요. 거미는 가장 튼튼하고 효율적인 집을 짓겠다는 아주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나뭇가지, 바람의 방향, 먹잇감의 이동 경로라는 심에 반응하면서 본능적으로 줄을 쳐요. 그 결과물인 거미줄은 인간의 눈에는 한없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경제적인 해답인 거예요.
불필요한 디자인 회의도 없고. 네, 과시적인 장식도 없죠. 오직 필요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구조. 알렉산더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과정이 만들어낸 진정한 단순함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물의 형태가 아니라 그 형태에 이르는 과정의 정직함과 효율성을 보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 살아있는 과정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렉산더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을 제시해요.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이요? 네, 살아있는 과정은 단지 우연히 단순한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일관성 있는 기하학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과정의 본질이라는 거죠. 만약 어떤 과정이 추하고 조화롭지 못한 결과물을 만든다면 그건 그 과정 자체가 어딘가 잘못되었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즉, 결과물의 아름다운 단순함이 그 과정의 생명력을 증명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네요. 그렇게 깊은 의미의 단순함은 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걸까요? 과정의 생명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나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렉산더는 여기서 마음의 단순함, simplicity of heart 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적으로까지 들리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단순함.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서기 800년경에 그려진 성 갈렌 수도원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교회, 작업장, 마국간, 재분소, 병원, 거의 하나의 작은 도시와 같은 복잡한 조직을 담고 있는데 그 모든 공간이 거의 예외 없이 단순한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건축 기술로 얼마든지 더 화려한 형태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알렉산더는 그 이유를 설계자의 마음에서 찾아요.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무언가 특별한 형태를 뽐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직 각 공간에 필요한 기능을 가장 직접적이고 정직한 형태로 담아내는 데만 집중했을 뿐입니다. 알렉산더는 이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라고 표현해요. 필요 이상의 구조를 덧붙이는 행위 자체를 아마 부끄러워했을 거라는 거죠. 이 마음의 단순함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보고서를 쓰던 때가 생각나네요. 어떤 일이셨어요? 뭔가 더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온갖 어려운 용어랑 복잡한 그래프를 잔뜩 넣었는데 결국 상사가 그래서 핵심이 뭔데?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결국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다시 쓴 버전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뽐내려는 마음, 잘 보이려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알렉산더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일본 에이신 학원 강당의 조명 이야기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자는 어둡고 넓은 공간에 빛을 골고루 뿌려준다는 목적에만 충실한 아주 단순한 원형 샹들리에를 디자인했어요. 네. 그런데 시공사는 훨씬 복잡하고 못생긴 팔각형 조명을 대안으로 가져왔죠. 불필요한 금속 장식이 잔뜩 붙어 있는 전형적으로 디자인된 물건이었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 저자의 어린아이 같은 디자인이 채택되었고 그 결과물은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기에 공간에 훨씬 더 깊은 평화로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가 말하는 방법론이 바로 국소적 대칭, 로컬 시메트리즈의 도입이에요. 국소적 대칭이요? 네. 살아있는 구조는 전체적으로는 비대칭적일 수 있어도 그 안을 구성하는 작은 부분들은 대부분 국소적인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손을 한번 보세요. 손 전체는 비대칭이지만 손가락 하나하나는 거의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구별, 즉 인위적인 비대칭을 계속 제거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자연스러운 대칭을 도입함으로써 단순함에 이른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일본 문화가 그토록 사랑하는 비대칭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큰 도전이죠. 방금 단순함이 대칭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일본의 정원이나 건축, 심지어 꽃꽂이까지 비대칭의 미학을 극단적으로 추구하잖아요. 이건 알렉산더의 이론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알렉산더도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깊이 파고들어요. 그도 처음엔 이게 자신의 이론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나요? 그래서 한 일본 사찰의 배치도를 분석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물들의 전체적인 배치는 매우 유기적이고 비대칭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개별 건물들, 예를 들어 본당이나 탑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니 거의 모두 엄격한 대칭 형태인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었던 거죠. 그럼 전체적인 비대칭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대지의 힘에 순응한 결과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연못, 언덕, 큰 나무 같은 자연의 중심점들을 존중하면서 그곳에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 대칭적 건물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비대칭적인 조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즉, 자연의 불규칙함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질서, 즉 국소적 대칭을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해석이죠. 그 설명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기모노에 그려진 꽃처럼 명백히 의도적으로 비대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 그 문제요? 네, 대칭적인 인간의 몸에 그 자체로 대칭적인 형태인 꽃을 굳이 정중앙이 아니라 어깨나 옷자락으로 비껴서 배치하는 이유 말이에요. 이건 자연에 순응한 결과가 아니라 명백히 의도된 비대칭이잖아요. 하하,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분들도 가장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이고 알렉산더 자신도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에요. 솔직히 그 설명을 조금 어렵게 들립니다. 거짓된 대칭을 피하기 위해서라니 너무 철학적인 해석 아닐까요? 그냥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니까 미적인 이유로 비대칭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꽃의 중심과 몸의 중심이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네, 두 개의 독립적인 대칭 중심이 우연히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주 특별하고 인위적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상태, 즉 비대칭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 설명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아름다운 대칭적 성직자 예복의 예를 들면서 언제 대칭을 쓰고 언제 비대칭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은 아직 찾지 못한 수수께끼, 이니그마라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런 정직함이 오히려 더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칭과 비대칭의 수수께끼까지 파고드니 이제 이 논의가 어디로 향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알렉산더는 이 단순함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건축 이론을 넘어 거의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죠. 그는 심오한 생명력을 가진 모든 것은 무, 즉 없음의 변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무의 변형. 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구조를 보존하는 변형이라는 과정을 통해 무 또는 공이라는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파생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무의 변형, 들쭉날쭉함.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이네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알렉산더의 비유를 빌려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건물이나 아름다운 도자기는 마치 흐르는 강물에서 오랜 시간 닳아 매끈해진 조약돌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조약돌이요? 네. 그 둥글고 부드러운 형태는 주변 환경과의 수많은 상호작용 끝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모두 깎여나가고 남은 본질 그 자체죠. 이것이 바로 무의 고요함과 닮아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살아있지 않는 인공적인 구조물은 마치 공장에서 깨진 유리조각 같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조각. 네. 억지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형태, 즉 그가 말하는 들쭉날쭉함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에게 미묘한 불편함과 불안감을 주는 거죠. 와, 조약돌과 깨진 유리조각. 그 비유를 들으니 개념이 훨씬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위적이고 자기과시적인 디자인을 볼 때 느끼는 불편함의 정체가 바로 그 들쭉날쭉함이었군요. 반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들은 겉보기엔 복잡해도 그 근원에는 텅 빈 고요함, 즉 무의 구조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개념은 동양 철학, 특히 도교의 물처럼 되어라는 가르침이나 불교의 공사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어요. 아, 정말 그러네요. 진정한 단순함이란 모든 것을 텅 비게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물이 비롯된 근원적인 무의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알렉산더는 이것을 고요한 호수에 비유합니다. 진정으로 온전하고 살아있는 것은 물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이며 마치 바람이 먹고 잔잔해진 호수 표면을 통해 우리가 물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단순함에 대한 아주 깊고 긴 여정을 떠나봤네요. 미니멀리즘이라는 표면적인 개념에서 시작해서 살아있는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거쳐 마침내 텅 빈 충만함, 즉 무의 구조와 연결되는 심오한 철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알렉산더가 말하는 단순함이란 단순히 더 적게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만을 가짐으로써 살아있는 일관성을 창조하는 과정 그 자체였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렬한 문장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살아있는 구조란 일관성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끌어없어진 후에 남는 것이다. 끌어 없어진 후에 남는 것. 네. 마치 수프를 끓일 때 거품과 불순물을 계속 걷어내면 맑고 깊은 맛의 육수만 남는 것처럼요.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무언가를 만들 때 그것이 업무 이메일이든 저녁 식사 메뉴든 혹은 방 정리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일관성 없는 부분은 무엇일까? 단순히 더 단순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결과물을 더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끓여 없앨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